1960년대 폴란드, 철의 장막 속에서 완벽한 사회를 선전하던 공산주의 국가에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자곤비에의 뱀파이어. 국가의 완벽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폴란드 전역을 피로 물들은 이 괴물은요,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상징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이 괴물의 정체는 뭐였고 그 뒤에는 또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게 당시 폴란드 전체를 마비시켰던 소문이에요. 범인이 직접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담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한 문장 때문에 말 그대로 나라가 멈췄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했고, 남성들은 퇴근하는 아내와 딸을 지키려고 공장 앞으로 마중을 나가야만 했죠. 자, 그럼 이 끔찍했던 연쇄살인,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대체 어떻게 한 명의 범죄자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농락하면서 공포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모든 건 1964년 11월에 시작됐어요. 무려 6년 동안 폴란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1966년 10월, 이때 일어난 살인 하나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게 거짓말처럼 딱 멈춰버린 1970년 3월, 이 타임라인 안에 이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년간의 기록 정말 참혹합니다. 21명의 여성이 공격을 받았고 그중 14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14개의 끔찍한 비극이고 또 7개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범인의 수법이 진짜 기이합니다. 어두운 길에서 여성을 뒤쫓아가서는요, 예외 없이 꼭 왼쪽 뒷머리만 둔기로 내리쳤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강간 흔적은 전혀 없는데 시신을 끔찍하게 성적으로 훼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수사팀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딱 한 명의 희생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180도 바뀝니다. 말 그대로 뱀파이어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죠. 100만 주어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가 수십 년의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을까요? 바로 1960년 당시 폴란드 공산당 서열 3위, 그러니까 최고위 권력자의 18살 조카딸이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 통제가 제일 중요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연쇄살인범이 날뛴다? 이건 체제의 무능을 드러내는 치부였거든요. 근데 그 칼날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니까 그야말로 국가가 제대로 분노한 겁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나라 전체가 동원되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까지 갔는데 뱀파이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갑자기 모든 살인이 뚝 멈춰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하지만 너무나도 비극적인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권력자의 조카가 죽고 나서도 4년 가까이 계속되던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 3월,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범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상하죠? 바로 이 남자, 피오트르 올쇼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화가였는데 살인이 멈추기 바로 직전에 경찰서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뱀파이어다. 이 과정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경찰은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보고 자백을 무시하고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올쇼비는 이게 내 마지막 살인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불을 붙여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그의 죽음 이후 뱀파이어의 살인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요. 이러면 사건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스스로 사라져버린 범인이 아니었거든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처형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보여줄 살아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체면을 구긴 국가의 거대한 복수극이 시작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건의 모든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명은 스스로 자백했고 그가 죽자 살인이 멈췄죠. 그런데 경찰은 무시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외쳤고 확실한 물증도 없었는데 국가가 네가 범인이다 하고 지목해버렸습니다. 모든 살인이 멈춘 지 무려 2년이나 지난 1972년, 정말 평범한 노동자였던 즈지스와프 마르그비스키가 갑자기 뱀파이어로 지목돼서 체포됩니다. 증거라고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나 불분명한 목격자 진술 같은 것뿐이었어요. 그를 범인이라고 딱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마르후비츠키 한 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누이, 심지어 조카까지 전부 공범을 묶어버립니다. 사회의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벌인 반체제적 살인기업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한 가족 전체를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재판도 기가 막힙니다. 법정이 아니라 800명이 꽉 들어찬 공장 강당에서 열렸어요. 이건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던 거죠. 국가가 인민의 적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였습니다. 결국 1977년 4월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경찰 차고지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결백하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은 바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형당한 지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거가 조작됐고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정말 기나긴 싸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금비애의 밤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진짜 괴물, 그 진짜 뱀파이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둠 속에 숨어서 여성을 사냥했던 그 미치광이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체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한 평범한 개인과 그의 가족을 산재물로 삼았던 거대한 국가 권력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